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제작하는 최고의 전술 분석 방송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토트넘이 아스널을 상대로 무려 36년 만에 당한 충격적인 홈 3연패에 대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분석했는데요. 토트넘 선수 출신인 데니 로즈, 아스널 선수 출신인 CO 월컷이 출연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지난 시즌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졌던 수비 문제에 대해 실소를 보냈고, 또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 박아두고 1,100억이나 투자해서 영입한 공격수 솔랑키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공격 전술 역시 아스널의 수비가 애초에 아르테타 감독이 준비한 의도한 전술의 노란한 결과라고 지적했는데요.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분석한 전문적인 북런던 더비 해설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시점까지 전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전부터 계속해서 화두가 됐던 세트피스, 결국 토트넘을 무너뜨린 열쇠가 됐는데요. CO 월컷이 지난 시즌 토트넘이 홈에서 당했던 방식 그대로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채 대응하지 못했다. 물론 토트넘도 지난 시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 어설펐고, 아르테타 감독이 토트넘이 어떻게 또 준비할지를 보고 대응하고 한 번 더 꽈서 준비한 전략이 또 토트넘을 무너뜨렸다. 수싸움, 이것은 감독의 전략 전술 준비 싸움에서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지난 시즌 토트넘이 아스널의 코너킥 공격에 실점을 내준 상황인데요. 월컷이 이야기해요. 지난 시즌에도 아스널의 세트피스 전략이 잘 작동했죠. 이 장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6야드 골 에어리어 안에 9명의 선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적은 숫자의 아스널 선수 6명이 골 에어리어 살짝 바깥 뒤쪽에 배치하고 있어요. 코너킥이 올라오는 바깥쪽, 파포스 쪽에 멀리 있는 겁니다. 왜냐? 뛰어 들어오면서 상대가 막고 있어서 거기로 흉흉흉 들어와서 헤더 슈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월컷이 얘기합니다. 이 세트피스 공격이 훌륭했던 것은 아스널 선수들이 모두 뒤에 있다가 달려 들어왔고 그 앞에서 막으려고 하던 호이비에르가 당황해서 걷어내려다가 자책골로 실수를 하면서 득점이 나왔는데 이걸 유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다른 앵글로 보시면요. 토트넘 선수 9명이 문전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바깥쪽에서 달려 들어오려는 6명의 선수를 누가 방어하고 있느냐? 클루세프스키와 메디슨이 방해하고 있어요.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 앞서 다른 앵글에서 보이지 않았던 아스널 수비수 벤 화이트가 비카리오를 어떻게 괴롭혀서 비카리오가 어떻게 반응하지 못하게 했느냐인데요. 비카리오가 처음에는 코너킥이 오는 뒤쪽, 비카리오의 골키퍼의 뒤쪽에 숨어 있다가 킥이 올라오자 갑자기 비카리오의 앞쪽을 차지하면서 방해하고, 비카리오가 허둥지둥 할 때 선수들이 다 달려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골키퍼를 괴롭히는 것이 주심도 보기가 어렵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게 명확하게 파울인지 인지하기 어렵고 여러 명들이 엉켜 들어오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 경합하는 상태가 되니까 어떤 공격자 파울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을 혼란을 유발한 거죠. 여기서 누구를 맞아도 들어갈 수밖에 없게. 왜냐면 골문 안으로 공만 날아오면 골키퍼가 그 자리에서 고정돼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니까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호이비에르를 맞고 자책골로 이어지도록 정말 혼란한 상황을 야기한 아스널의 의도대로 됐다. 아스널의 세트피스 전담 코치 조버 코치가 유발한 계획적인 장면이다. 우연히 공이 딱 맞고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한 골을 더 세트피스로 먹잖아요. 지난 시즌에 나온 또 하나의 장면, 선수 배치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코너킥을 얻었고 똑같이 토트넘 선수 9명이 6야드 박스 골 에어리어 앞에 모여있죠. 그리고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도 아스널은 6명이 그 바깥쪽에서 달려들 준비를 하고 나머지 2명이 그 뒤에 수비로 내려가야 될 수도 있고 흘러나온 공을 슈팅 때릴 수도 있으니까 또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10명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비카리오 골키퍼가 박스 안에서 이번에도 화이트의 견제 속에 허둥지둥 되다가 반응하지 못하고 또 뒤에서 달려들어온 하베르츠가 가장 바깥쪽, 클루세프스키가 이번에도 견제하고 있었는데 밖으로 킥이 올라오니까 멀리 있다가 돌아 들어오면서 가운데 공을 포착하고 정확하게 공을 보고 헤더 슈팅을 꽂아 넣을 때 반응하지 못했는데, 이 장면도 다른 앵글로 보세요. 정말 황당한 것은 토트넘 수비는 공이 땅 올라왔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엉키면서 대응할 방법을 모르는,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클루세프스키가 하베르츠를 막고 있는데 공이 딱 올라왔을 때 클루세프스키가 이제 막는 것을 피해서 하베르츠가 뒤로 돌아 움직이잖아요. 그 뒤로 돌아 움직이는데
벤 데이비스 선수가 이곳저곳 쳐다보다가 본인 앞에 있는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것도 놓쳤고 본인 뒤에 있는 선수를 바라보고 이 선수를 막아야 되지 하면서 움직이다가 오히려 쿨루세스키가 하베리시를 따라오는 것을 막게 되면서 벤 데이비스와 쿨루세스키가 땅 부딪히면서 서로 둘 다 무력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 또 한 번 화이트는 뒤에 있다가 앞으로 비카리오 앞으로 와서 또 괴롭혀주고 또 괴롭히니까 비카리오가 하고 있을 때 하베리시가 그 앞에 프리하게 나타나서 헤더 슈팅 득점한 겁니다. 공간으로 뛰어간 아스널 선수들에 대해서 또 한 번 토트넘은 반응하지 못했다. 지난 시즌에 이렇게 두 골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기도 거의 비슷하게 당했어요. 이번 경기는 토트넘 선수들이 그때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이 장면 이후에 다른 팀들도 토트넘을 상대하면 이렇게 비카리오 골키퍼를 괴롭히려는 전략들을 많이 쓰고 토트넘이 계속 이렇게 당하니까 토트넘도 나름 대비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근처에 우도기, 포로, 반더벤 이렇게 수비라인 선수들이 비카리오 앞에 호위무사처럼 딱 지키고 있어요. 비카리오를 베나이트가 와서 못 괴롭히게 하려고 오는 걸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앞에 막고 있어도 결국에는 엉켜서 비카리오의 동선이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토트넘은 9명의 선수를 골 에어리어 앞에 두고 있고 똑같이 이 아스날 선수들은 더 적은 숫자의 선수들을 바깥쪽에 두고 있어요. 킥이오는 반대쪽에 골 에어리어 바깥쪽. 이번에는 6명보다 적은 5명이 있어요. 나머지 1명. 저번 시즌에 6명이었는데 이번에 그 1명을 한 칸 뒤에서 달려들어오도록 중앙지역에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를 배치해놨습니다. 로메로가 이 선수를 막으려고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경합 상황 속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밀리게 됩니다. 또 한 번 우다다다다 달려들어올 때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운 직면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본인들의 수비수까지 지키기 위해서 반더벤, 우도기 이런 선수들이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카리오의 동선이 결국 이 앞으로 막기 위한 선수 또 달려드는 선수가 다 엉키면서 비카리오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골키퍼가 더 힘있게 뛰쳐나가거나 더 힘있게 좀 밀어붙이거나 이길 수 있는 좀 우악스러움을 굳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카리오가 아예 그냥 힘이 없다. 공중볼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토트넘도 이에 대해 대비하는 훈련을 했겠지만 아스널은 더욱더 철저하게 세트피스 훈련을 했기 때문에 더 강했던 것이다라고 월컷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토트넘 수비라인 중에서 가장 힘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우도기가 이런 커버 역할들을 잘 해줬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던 마르티넬리가 뛰쳐 들어올 때 쿨루세스키가 따라오다가 놓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쿨루세스키와 우도기가 함께 또 한 번 엉키는 상황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뒤에 있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달려들어와서 헤더 슈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은 로메로가 가브리엘을 막고 있었지만 살짝 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거를 공격하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의 파울로 주장하려면 실제로 실점하고 나서 로메로 선수가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거 나 밀었다 파울 아니냐 했는데 밀리고 서서 다시 봤거든요. 밀렸으면 그냥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확실한 걸 취해야 돼요. 정당한 몸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정도의 푸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장면은 토트넘이 영리하지도 못했고 노련하지도 못했고 대비도 못했고 알고도 당한 상황이 됐다. 철저한 아스널의 준비에 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점한 게 기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2020-2021 시즌에 아스널에 입단해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이후 현재까지 무려 15골을 넣은 최다 득점 센터백입니다. 즉 아스널의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헤더 공격을 하고 마무리를 할 선수로 유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알 수밖에 없는 기록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다방면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당한 겁니다. 아스널은 지난 시즌 시작 이후 현 시점까지 페널티킥 상황을 제외한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만 한정한 득점에서 24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팀이에요. 세트피스 득점 최강의 팀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이번 경기까지 세트피스로만 지난 시즌 시작 이후 현재까지 18골을 실점했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 시즌에 강등된 루턴타운 19골, 셰필드 유나이티드 19골에 겨우 한 골 모자란 강등이 될 만한 수준의 부실한 세트피스 수비력이에요. 노팅엄 포레스트만이 압도적으로 많은 23골을 세트피스에서 실점하고 있지 나머지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상위권 팀으로 한정을 하자면 정말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트피스에서만 토트넘에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오픈플레이나 이런 면에서는 준비가 괜찮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기를 통제했다, 아스널을 몰아붙였다, 우리가 더 좋은 경기를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스널은 1대0으로 리드했을 때 월컷의 얘기에 따르면 계획된 5-3-2 대형으로 로우 블록 수비를 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내려갔기 때문에 토트넘이 점유율을 갖고 공격 빈도를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지 이 5-3-2 블록을 깰 수 없는 공격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비어있는 게 측면 공간이에요. 5-3-2 블록을 세운 아스널이 사이드까지 넓게 커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토트넘이 그냥 사이드로 공격을 하도록 일부러 그 공간을 안 막았어요. 페널티 에어리어까지만 5명의 선수를 뒤에 배치하고 그 앞에 3명, 2명 이렇게 가운데로 이 삼각형 형태로 막아놓은 거죠. 즉 이쪽을 막아놓으면은 이 빈쪽 옆옆으로 사이드 패스를 할 수 있잖아요. 사이드로 공을 전환시키고 거기서 롱볼 공격을 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 롱볼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런 공격만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 유도한 거예요. 토트넘으로 하여금 사이드 공격을 전개하게 할 때 그 사이드에 누가 있었나요? 오른쪽에 포로가 가거나 존슨이 가거나 왼쪽에 손흥민 선수를 사이드에 벌려놨습니다. 손흥민 선수 물론 크로스 패스 좋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쪽에서 본인의 득점 능력, 특히 문전의 밀집 상황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터치, 슈팅, 패스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운데에 몰려있는 선수들이 답답한 플레이를 하게 되고 제대로 된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마무리가 나왔던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오면은 상대 수비가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혼란시킬 수 있는 여러 명의 침투가 나와야 되는데 토트넘이 문전으로 크로스 패스를 시도할 때 토트넘은 딱 2명 들어가 있었다. 솔랑키, 오도베르 2명만 침투를 했다. 오도베르를 안쪽으로 넣게 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줘놓고 사실 이 선수가 뭐 2-3명에게 에어싸였을 때 헤더 슈팅을 할 수 있는 높이와 힘을 갖고 있냐. 솔랑키는 그나마 높이와 힘을 갖고 있는데 상대의 뛰어난 수비수 가브리엘 망알리아기스와 살리바에게 더블 마킹을 당하니까 당연히 이 2대1로 붙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솔랑키가 아무리 힘이 좋고 헤더가 뛰어나도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크로스가 좋은 것도 아니야. 메디슨의 크로스가 여기서 어떻게 무산됐느냐? 그냥 바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월컷은 이 크로스가 제대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스널이 의도한 대로 막았을 것이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아스널이 후반전에 스털링을 공격적으로 투입했음에도 수비 상황이 되면 스털링이 왼쪽 윙백 자리로 내려와서 5-3-2 대응을 만들고 또 양쪽 측면을 벌려놓습니다. 아스널이 매우 강력한 수비를 보여줬다고 하면서 아스널 수비 라인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시점에는 무려 6명의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토트넘이 침투 숫자를 조금 늘려봤지만 그럼에도 숫자적으로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헤더 경합도 밀려, 세컨드볼 확보도 밀려 어떠한 공격적인 의미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포로의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솔랑키 근처에서 페어맨으로 있던 가브리엘 마갈리아스가 협조 수비를 하면서 걷어내잖아요. 데니로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스널은 토트넘의 공이 이 지역으로 투입이 돼도 아주 편안하게 상대를 했습니다. 솔랑키를 깊숙하게 투입해서 공을 침투시켜봐도 가브리엘과 살리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득점 상황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크로스 패스가 이어지면 더 많은 선수들이 달려 들어가서 공을 확보하긴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로메로 맨 뒤에 커버하고 있죠. 그리고 뭐 반더벤이랑 그 사르가 뒤에서 또 받치고 있죠. 그 앞에 뭐 우도기하고 지금 뭐 보시면은 크루세스키가 뒤에 나와 있죠. 5명의 선수가 박스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 왜 있는 거냐? 뭐 상대의 역습이 무서워서 쫄았냐? 크로스 패스를 하면은 공이 들어가야 되고 득점이 필요한 상태에서 왜 아무도 안 달려 들어가느냐? 오직 손흥민 선수만이 그 크로스 패스가 아니라 다른 패스, 대각선 패스, 하프 스페이스 패스가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 상대의 예측을 넘을 수 있는 어떠한 판단도 못한 토트넘이고 감독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 혼자 고군분투한 겁니다. 아스널이 게다가 원정 경기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아스널의 올해 2024년 들어서 원정 경기 기록을 보면요.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들 중에 가장 많은 108회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이거는 아스널이 원정 경기 갔을 때 수비 위주의 역습 축구를 애초에 한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아스널보다 뛰어나고 잘해서 이렇게 공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점유율을 가져가고 슈팅을 많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스널이 22개의 유효 슈팅을 허용했던 것도 원정팀 중에서 정말 굉장히 수비적으로 많은 상대를 한 거였는데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이 그러면서 아스널이 상대에게 기대 득점을 7.99골을 내줬어요. 8골 정도를 내줄 만한 원정 경기를 했는데 실제 실점은 3골로 가장 적은 원정 경기 실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려 9번의 원정 경기 무실점 경기를 해내면서 지금 아스널의 포백 수비가 매우 견고하다. 상대에게 주도권과 공격기를 내줘도 이 포백이 흔들림 없이 위험 지역에서 차단하는 경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비만 문제고 공격만 문제냐? 가장 큰 문제는 토트넘이 팀 내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과 패턴과 또 그런 동료들의 움직임과 퀄리티가 없다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장 뛰어난 선수면 그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술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를 위한 어떤 동료들의 인지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은 토트넘이 공격을 펼칠 때 사르가 들어왔잖아요. 모든 아스널 수비수들이 문전에 모여있는 상태에서 사르가 흘러나온 공을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대 앞으로 허무하게 빗나가잖아요. 근데 이때 손흥민 선수 위치 보세요.
수비 바깥쪽에서 아스널이 코너킥 때 바깥에서 선수들이 시선 밖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아스널의 밀집 수비 바깥에서 그들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위치에서 침투할 위치를 갖고 가고 있고 오프사이드 트랩도 안 걸렸어요. 여기서 슈팅이 아니라 사르가 로빙 패스만 넘겨줬어도 손흥민 선수가 빠져들어가면서 라야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면서 슈팅을 때릴 수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안 보고 안 본 이유는 훈련에서도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답답하니까 왼쪽 사이드에 몰려있다가 후반전 중반 이후에는 본인이 스스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베르너가 들어왔을 땐 더더욱 본인만 사이드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그런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맞춰준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반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토트넘이 한 15분 정도 좋은 압박으로 아스널을 괴롭혔는데 그 압박 때도 가장 좋은 플레이를 펼친 게 누구냐? 손흥민 선수예요. 메디슨의 1차 압박 뒤에 따라와서 손흥민 선수가 화이트 선수의 패스를 날카롭게 달려들고 정교하게 정말 빼어난 사전 예측 능력으로 공을 툭 건드리면서 이 공이 건드림과 동시에 솔랑키에게 패스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거 완전하게 솔랑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솔랑키가 여기서 주춤주춤하면서 슈팅이 아니라 한번 접고 때리려고 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판단하면서 슈팅조차 못했어요. 이렇게 솔랑키도 개인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런 보조자, 패스하는 선수가 아니라 솔랑키의 위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그 포지션에서 플레이를 했다면 골을 넣었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에서 가장 잘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 최고의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경기 전술을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 거냐? 근데 이게 이번 경기만 나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올 시즌 내내 손흥민 선수를 측면으로 배치하는 모든 경기에서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체 경기마다 뭐가 개선되고 있고 뭐를 바꾸고 있고 뭘 발전시키고 있느냐.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도 이례적으로 조금 작심 발언을 했죠.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다라는 감독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했다. 지난 시즌에도 그랬다. 정말 실망스럽고 팬들도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우실 것이다. 우리는 100% 개선해야 한다. 힘든 시간일수록 뭉쳐야 한다. 우리는 골을 넣어야 한다.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라면서 변화와 개선, 준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우회적으로 감독에게도 메시지를 남긴 것이죠. 경기 끝나고 나서 아르테타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위로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제 북런던 더비 라이벌인 참 적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안쓰럽고 오히려 좀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가속 실점하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노출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가서 좀 표정이 좀 약간 불안하고 걱정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아니 스테기 형 이거 지금 어디 머리 기억상실증 걸린 거 아니야? 메멘토 아니야? 제가 더 심한 말까지 생각이 막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가 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 10분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해결책을 찾으면서 이것저것 막 이제 범인 찾기에 나섰던 그 영화거든요. 그 주인공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앞전 경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느낌, 경기 후 인터뷰조차도 지금 이 경기가 아닌 예전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 심각한 상태이고 정말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할 정도로 인지 능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토트넘 허스퍼에서 더 이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를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빠르게 이어지는 경기가 바로 그의 목숨줄을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9일 목요일 새벽 4시 잉글랜드 챔피언십에 속한 코벤트리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3라운드 원정 경기는 본인의 항상 2년 차에는 우승을 이뤄왔다라고 말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승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회에서 바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여기서 탈락한다면 정말 경질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브렌트포드도 올 시즌에 부진한데 9월 21일 토요일 밤 11시 이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또 유로파리그 개막전인 9월 27일 금요일 새벽 4시 카라바흐전도 만약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9월 마지막 일정인 9월 30일 월요일 0시 30분 맨유전에는 참패를 당한다면 누누 감독이 맨유를 상대로 0대3 패배를 당하고 경질됐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10월 A매치 기간에는 최소한 새로운 감독과 함께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0월에는 토트넘의 감독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9월의 일정 중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한준TV는 올 시즌 토트넘 허스퍼의 모든 경기 그리고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주요 경기와 한국 대표팀의 모든 경기들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 그리고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생생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한준TV 라이브 방송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